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안민규 교수입니다.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문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비침습 BCI 방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 전반적으로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알아야 될 단어들이라든가 방법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주로 저희들은 침습보다는 비침습에 더 치우쳐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침습 BCI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그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활용하는가,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보통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사람의 생각을 직접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컨트롤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컨트롤 패러다임에 따라서 웹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방식이 좀 나뉩니다. 또한 이렇게 컨트롤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람이 뇌파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뇌파가 애퀴지션 장비에 의해서 측정이 되죠. 이때 측정하는 방식은 침습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비침습식으로 뭐 EEG라든가 AMD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세미 장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뇌파 헤드셋과 그리고 전극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32채널, 64채널, 120채널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서로 다른 128개의 두피 부분에서 뇌파를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측정된 신호들은 어떤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프로세싱을 거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양한 필터링 방법 등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을 때 여기서 이 정보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잘라내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신호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온 특징 정보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뭐 머신러닝 모델,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집어넣던가 하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의도, 그리고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어떤 분류기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달려 있고요. 이 정보를 게임에다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로봇팔을 움직인다던가 삶을 좀 보조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BCI를 만드는 연구진들이 어떤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2014년에 이 논문은 게임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한 논문이었는데요. 다양한 BCI를 개발한 연구 논문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이 활용이 되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뇌파 장비로는, 뇌파 측정 값으로는 EEG, 뇌전도 값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됐다. 그리고 fMRI, fNURS, MEG도 약간씩 있고요. 그리고 명령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모터 이미저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P300 뇌파, SSVP 뇌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은 멘탈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SSVP가 뭔지, P300이 뭔지, 모터 이미저리가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나누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액티브 BCI, 그리고 리액티브 BCI, 패시브 BCI가 있고요. 액티브 BC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뇌파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체의 움직임을 상상한다던가 혹은 자발적으로 어떤 학습에 의해서 뇌파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이제 자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액티브 BC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조작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리액티브 BCI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뇌파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긴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의한 반응을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 시각 관련 유발전이라던가 사건 유발전이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때에도 이렇게 나타난 뇌파의 정보를 토대로 이 사람이 무엇을 받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BCI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뇌파 기반 컨텐츠들, 아마 기업들이 많이 내는 컨텐츠들은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의도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뇌파 정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정, 집중력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테드 암스테르담 X에서 공개된 뇌파 기반 컨텐츠에서는 사용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 속 캐릭터를 엘프에서 몬스터로 변화시켜서 어떤 전투력을 좀 더 증가시키는 이런 게임의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 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갖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다른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확인하기 힘든 생리적, 정신적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적 노력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시스템 응답 시간이 짧지 않아도 되고 정확도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집중의 상태, 감정의 상태 이것들을 게임에다가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시도이고요. 네, 이제는 하나씩 좀 더 자세한 뇌파 명령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상상인데요. 모러 이미저리, 줄여서 MI라고도 하고요. MIBCI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실제로 움직이거나 상상하거나 혹은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에도 뇌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Event Related Synchronization 혹은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좌뇌랑 우뇌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좌뇌가 관장을 하고 왼손은 우뇌가 관장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내가 오른손을 움직일 때 좌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뇌파가 파워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양상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감소하는 것을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이라고 하고요. 증가하는 것을 Event Related Synchronization이라고 이쪽 분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만히 있는 상태 대비 몸을 움직일 때는 해당 관련된 뇌 영역에서 어떤 뇌파가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양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fMRI 연구에서도 몸을 움직일 때 그리고 몸을 상상할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가 비슷한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도 나의 뇌에서는 내가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활동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하면은 왼손을 움직이고 싶은지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은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운동 상상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1999년에 브라치 대학의 프루츠쉘러 그리고 로페즈 다 실바 교수님들이 작성한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두 장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다가 포함을 했고요. 이 슬라이드 첫 번째 그림은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혹은 Synchronization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로우 EEG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까딱한 시점이라고 해봤을 때 그냥 측정한 뇌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주파수 필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대역대로만 우리가 고립을 시킨 다음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뇌파가 진동하는 것에 대한 크기를 보고 싶으니까 뇌파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값들이 여러 번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을 한 번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까딱거리면서 뇌파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 나오는 뇌파들을 다 이제 만약에 평균을 낸다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0으로 맞춰서 이제 좌와 우에 나오는 뇌파들을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전 대비 이제 뇌파가 감소를 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린 시점 대비 그 전부터 뇌파가 파워가 조금씩 감소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보게 되면 26에서 30Hz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뇌파가 살짝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대역을 알파라고 하고요. 이 대역을 베타인데 사실 26에서 30은 높은 단위에 있는 베타라서 하이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까딱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파워가 감소했다가 어느 정도 후에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즉 ERD, ERS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알파파를 가지고서 사람의 머리에다가 파워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니까 손가락을 누른 시점을 5초라고 했을 때 약 5.5초 정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 A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즉 빨갛게 나타나는 지점이 파워가 급격하게 낮아진 지점이죠. 그리고 8.5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렇게 파워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더라. 자, 10에서 12Hz로 우리가 알파파를 고립을 시킨 다음에 보니까 팔을 움직일 때는 팔에 해당하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파워가 감소하고 가운데 영역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발을 움직일 때는 반대로 가운데 영역이 파워가 감소를 하고 양쪽 왼쪽과 오른쪽이 파워가 증가하더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그래서 Focal ERD, Surrounding ERS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주요한 지점은 파워가 가라앉고 그 주변 지점은 파워가 증가하더라.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ERD, ERS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0.5초, 3.5초에 대해서 베타파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워가 좀 감소했다가 이제 증가하는 양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파랑 베타 그리고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이런 타이밍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터 이미저리를 이용을 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다가 적용을 한 경우인데요. 지금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고 뇌파를 측정을 하죠.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은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왼손을 움직이거나 혹은 발을 누르거나 오른손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상상을 하는 거죠. 시스템은 그래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뇌파가 발견되었으면은 게임 속 캐릭터를 전진을 시키고 왼쪽 오른쪽을 상상하는 뇌파가 측정이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캐릭터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 팀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은 P300BCI 방법입니다. 주로 시각 자극 기반 P300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Event Related Potential이라는 뇌파를 활용합니다. 영어로는 ERP 약자가 되고요. 한국말로는 사건 유발 전위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것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뇌파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뭐 시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도 있을 테고 어떤 운동의 시작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각 자극 기반 사건 유발 전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BCI 스펠러 시스템인데요. P300 기반 BCI 스펠러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P를 봤을 때랑 U를 봤을 때 혹은 P를 보고 있는데 P가 깜빡일 때랑 P를 보고 있는데 U가 깜빡거릴 때 이때의 뇌파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즉 사용자가 P라는 글자를 보고 있을 때 P가 한번 깜빡거리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뇌파가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이때 출렁거리는 뇌파가 약 300ms 정도에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P300 뇌파라고 하고요. 포지티브 피크라고 해서 영문자 P가 붙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자가 P라는 글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U가 주변에 있는 U자가 깜빡거렸다. 이 U자는 사용자가 집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자극이 깜빡거렸을 때도 물론 뇌파가 한번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그 앰플리튜드, 즉 크기가 조금 얕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보고 있지 않은 자극이 깜빡거렸을 때 나타나는 뇌파의 반응이 좀 다르다. 이 정보를 활용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한 게 바로 피사맥스펠러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방식이 전통적인 6 곱하기 6, 즉 6 곱하기 6 매트릭스 방식을 활용한 피사맥스펠러입니다. 이 방식은 1988년에 페어웰 앤 던친이라는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 브레인이라는 글자를 타이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으로 많이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깜빡거릴 때, 그리고 이 열이 깜빡거릴 때, 만약에 이제 이 열이 깜빡거릴 때 뇌파가 크게 나타났고 이 열이 깜빡거릴 때 뇌파가 크게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쪽 행위 그리고 이쪽 열이 깜빡거렸을 때 뇌파가 크게 나타났다 하면은 교차법에 의해서 이 H가 이 사람이 본 문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뇌파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1초 동안의 뇌파를 봤을 때 사람이 보고 있는 자극이 깜빡거렸을 때랑 보고 있지 않은 자극이 깜빡거렸을 때의 뇌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역만큼 나타나는 거죠. 이걸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P300 스펠러이고요. 사람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슨 글자를 치고 싶은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것을 뇌파로 분석을 해서 글자를 쳐주는 시스템인 거죠. 많은 P300 기반 BCI 시스템이 바로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네, 또 이런 P300 뇌파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뒤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죠. 이 화면에서 이 사람은 어느 도시, 어느 대륙을 가고 싶은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여기서 뭐 6 곱하기 6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각각을 하나의 타겟으로 놓고 나서 우리가 깜빡거리도록 했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BCI 시스템이 알아내고 지금은 사우스 아메리카를 보라고 했고 이번에는 바르바도스라는 곳을 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위치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은 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도시와 관련된 관광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해주는 일종의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는 어떤 가상의 여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은 정상 상태 시각 관련 유발 전이입니다. 영어로는 SSVEP 혹은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이라고 하고요. 외부의 시각 자극의 정보가 뇌파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활용을 합니다. 앞에 나온 예제랑은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자극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을 때 왼쪽은 1초에 20번 깜빡거려요. 오른쪽은 1초에 17번 깜빡거립니다. 이랬을 때 사용자가 만약에 요 17Hz로 깜빡거리는 자극을 쳐다보고 있으면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이 후두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후두엽 혹은 뭐 두정엽 쪽에서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뇌파에서는 이 17Hz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제 파란색과 지금 빨간색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17Hz 자극을 보고 있으면은 이 10Hz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뇌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은 요 17Hz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가 없거든요. 하지만 17Hz 자극을 보고 있을 때는 이때 파워 값이 확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파도 뇌파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 중에 17Hz 성분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현상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꼭 시각적인 정보, 시각적인 자극만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 사람은 오감을 느끼잖아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를 두고서 왼쪽은 2500Hz짜리가 37Hz의 비율로 소리가 전달되고 오른쪽은 1000Hz짜리 신호가 43Hz의 비율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왼쪽에 집중할 때는 어떤 뇌파가 나타날 것인가 오른쪽에 집중할 때는 어떤 뇌파가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청각적인 자극에 대한 자극 정보도 뇌파에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집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선인데요. 뇌파에서 37Hz에 대한 성분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오른쪽 자극, 소리 자극을 집중한 경우에는 43Hz에 해당하는 이 파워 값이 증가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리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이 촉각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에 진동을 줄 수 있는 모터를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서 진동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17Hz로, 하나는 21Hz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 했을 때, 왼쪽에 집중을 했을 때랑 오른쪽에 집중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뇌에서도 이런 촉각적인 정보를 센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뇌파가 나타나는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비해서 22Hz로 진동하는 모터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뇌파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22Hz에서 뇌파의 파워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촉각이라던가 소리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 이보크드 포텐셜, 정상 상태 유발 전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이야기한 SSVP를 활용을 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문자를 타입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6개의 자극이 있고요. 6개의 자극을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자들을 그냥 그룹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S가 선택이 되면은 이렇게 S를 딱 치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 글자를 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자극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6개의 LED를 이용을 해가지고 깜빡깜빡깜빡거리는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디를 더 바라보고 있는지를 BCI 시스템으로서 알아냈겠죠. 중국의 팀은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고 조금 더 빠른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다가 이제 같은 주파수로 진동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어떤 위상이 다름을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극은 위상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두 번째 자극은 위상이 약간 느리게 시작하고,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거죠. 굉장히 빨리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이런 SSVP 스펠러입니다. 거의 앞에서 본 SSVP 스펠러에 비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주파수적인 정보 플러스 자극의 위상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함으로써 거의 1초마다 한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 패시브 BCI입니다. 정신상태, 예를 들어서 집중이라든가 정신부하, 우울, 각성도, 감정, 스트레스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정량을 하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뇌파에는 주파수 성분들이 있는데 각 주파수마다 그리고 각 뇌의 어느 영역마다 사람의 정신의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연구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중력에 해당하는 베타라든가 감마, 세타와의 어떤 비율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중력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게임의 컨텐츠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이런 스타워즈 포스 트레이너 같이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공이 높이 올라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쉽죠. 여기서 나타나는 집중력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마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 공의 높이랑 비례하게 게임 컨텐츠를 만든다라면은 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주요한 점은 이 집중력 값이 정말 맞는 집중력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위험 부담이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패시브 BCI 기반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애플리케이션도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건데요. 마인드카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지금 2인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두 사람이 뇌파 헤드셋을 통해서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고, 집중을 많이 하면은 자동차가 빨리 움직여요. 집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느리게 움직이는 패시브 BCI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하게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잘하는 상태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만든 게임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BCI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BCI를 위한 신호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